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업의 낙관적인 전망이 다소 냉각됐지만 경제는 확장세를 지속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연준은 베이지북 발표에서 기업들이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재정정책 불확실성으로 낙관적인 견해가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전반적 경제 활동은 완만하거나 또 점진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미국 증시는 유가 급락에 따른 에너지주 약세로 혼조세를 나타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어제보다 0.58% 하락한 2404.49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0.17% 낮은 2338에, 나스닥 지수는 0.23% 상승한 5863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스티브 무누신 미 재무부 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강달러 경계 발언에 대한 해명을 내놓으며 달러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뉴욕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 인덱스는 전일 대비 0.3% 오른 99.78을 기록했습니다. 유럽의 주요 증시는 영국 런던 증시를 제외하고는 소폭 상승세를 보이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영국 증시는 전날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의 전격적인 조기 총선 요청 소식이 알려지며 2.46% 급락한 데 이어 이날도 하락세가 지속됐습니다. 반면 영국을 제외한 유럽 증시는 3월 유럽 차량 판매가 호조를 보임에 따라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서정덕입니다. 일부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일 뉴욕 증시는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3개 지수 중에 2개 지수가 하락 마감했는데요. 다우 지수와 S&P 500 지수가 각각 0.6%, 0.2%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만 0.23% 상승하는 데 그쳤는데요. 아무래도 하락 원인을 짚어보니 실적 부진, 유가 급락이 원인이 됐습니다. 특히 IBM의 부진한 실적, IT 주가를 전반적으로 끌어내리는 데 일조를 했고요. 에너지들 역시 유가 급락의 영향을 받은 상황입니다. 우리 증시도 전일 지정학적 리스크와 유럽발 리스크 전반적인 불확실성이 다시 대두가 되면서 코스피 지수는 0.47% 하락 마감한 반면에 중소형주로 또 매기가 이동을 했습니다.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 이제 635포인트 선에서 안착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소폭 상승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자, 전일 글로벌 증시는 좀 좋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증시는 어떨지 출발 증시 와이드와 함께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출발합니다. 글로벌 주요 경제 인사들의 발언을 통해서 경제 흐름을 속 시원하게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이호룡의 돌직구 시간이고요. 고든 자산관리의 이호룡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자, 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네요. 강한 달러라는 것은 그저 듣기에만 좋을 뿐이다 라고요. 정리를 해보자면 트럼프가 강달러에 대해서 노골적인 불만을 표출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 스티브 무누신 미국 재무장관이 장기적으로 보면 강한 달러가 좋다라고 애매한 해명을 지금 내놓은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애매하다는 시장에서 좀 표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대표님. 어떻게 저희가 해석을 하는 게 좋을까요? 예, 이게 지금 지금 우리나라 언론도 그렇지만 강한 달러하고 달러와 강세에 대해서 다른 거죠. 예, 구분을 안 하시고 이제 막 혼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요. 일단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달러와 강세가 싫다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스티브 무신 같은 경우는 트럼프에 대한 해명을 하면서 단기적으로 달러 강세에 관한 게 지금 현재 좋지 않다는 얘기를 하면서 강한 달러는 장기적으로 원한다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워딩에 대한 어떤 해석이 좀 잘 되지 않으면 상당히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보시면 알겠지만 그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한 이후에 달러 인덱스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102, 103까지 올라가기 시작하는데요.
거기다가 지금 뭐 유로하고 엔화 대비해서도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였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달러화 강세가 싫다라는 얘기들을 좀 하면서 달러화를 약세 쪽으로 유도하려는 게 아니냐라는 부분이었는데요. 근데 이제 강한 달러를 얘기해버리니까 헷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강한 달러는 뭐냐면 역사적으로 봤을 때 1944년 브렌트 우주 체제 때부터 한 번도 강한 달러를 싫어한 적이 없습니다. 강한 달러를 꾸준히 유지해 왔죠.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1980년 폴 볼커 그리고 95년에 그 로버트 루빈 그 재무장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때는 강한 달러뿐만 아니라 달러와 강세도 추구했었습니다. 그 이외를 제외하고 나서는 달러와 강세를 유지하려고 노력했던 때는 거의 없었고요. 특히 그 그린스펀 때 이미 달러와 강세를 아예 철회해버리고 가지고 네. 2000년 이후에는 뭐 아예 달러와 강세를 유지하고 싶지 않았던 그런 정책들을 계속 펴왔죠. 뭐 지금 현재 뭐 옐런 의장도 똑같지 않습니까? 달러와 강세는 싫어하죠. 네. 예, 이 얘기를 제가 이제 뭐 개념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뭐냐면 강한 달러라는 그 의미는 뭐냐면 글로벌 기축통화에서의 달러와 그 지위입니다. 그리고 쉽게 말씀드리면은 달러화로 현재 계속 무역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지위와 권위에 대한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원하지만 달러화 자체,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건 싫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이제 올라가게 되면은 무역 적자가 일어나니까 그렇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예, 무역하기 싫어하니까. 예, 그래서 예. 가격과 지위를 혼동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스티븐 문신 같은 경우에는 달러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떨어지길 원하는 거다. 하지만 달러와 지위, 기축통화로서의 지위. 예전에 뭐 위안화가 달러와 지위를 뭐 그 위협한다 뭐 이런 얘기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강한 달러는 원한다. 이런 부분들을 좀 개념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예,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얘기를 했던 거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단기적으로도 달러화는 좀 약세를 유도하면서 지금 달러 인덱스가 100을 깨고 내려왔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트럼프 발언에 영향을 미쳐서 시장에서 반영이 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어쨌든 간에 잘 들어보지 않으면은 두 가지 단어를 좀 왜 같은 말을 했는데 어떻게 해명이지? 라고 들릴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대표님 말장난 같은 예, 기분도 맞습니다. 없지 예. 않아 드는 것 같은데 예. 어쨌든 간에 트럼프가 달러화를 이제 약세로 몰고 갈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뭐 어떤 방법인지 궁금하고요. 그 방법이 시장에서도 통할지 이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게 그 펄크럼 자산운용의 개빈 데이비스 회장이 파이낸셜 타임즈 칼럼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 다 좀 까다롭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외환시장 개입입니다. 뭐 외환시장 개입 같은 경우는 스티븐 무누신 그 미국 재무장관이 직접 외환시장에 개입해서 달러를 팔고 그다음에 외환 보유액을 늘리는 방법인데요. 이 부분은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이 최근에 얘기를 했습니다. 외환 개입 없다. 이런 부분들 얘기를 했기 때문에 가능성은 저는 전혀 없을 거라고 보이고요. 기술적으로 연방준비제도에서 그 시행을 해야 되는데 과연 자넷 옐런이 이 부분에 대한 외환 개입을 할까? 이 부분도 좀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의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가능성이 좀 희박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글로벌적으로 문제가 없느냐? 이 부분은 글로벌적인 문제가 큽니다. 왜냐하면 중국, 일본, 한국, 대만, 독일 뭐 이런 수출국들에 대해서 그 외환시장 개입하지 말라고 상당히 강력하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렇게 된다면 트럼프가 오히려 이렇게 압박을 해놓고 본인이 환율 개입을 한다? 환율 조작을 한다면 그렇죠. 환율 조작국을 지정하겠다고 난리친 사람이 자기네가 환율 조작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트럼프가 정말 환율 조작을 시작했다면 아마 나머지 국가들은 본인들도 환율 전쟁에 참여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가격 경쟁력이 그렇죠. 무역 흑자를 결정하니까요. 예.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환율 전쟁이 시작되면서 그렇게 된다면 각국의 화폐 가치를 내리려고 노력을 하겠죠. 이렇게 된다면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강해지면서 시장 변동성은 커집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시장의 악재가 될 수 있고요. 그 환투기 포지션들은 달러 매도 포지션에 상당히 물릴 겁니다. 이렇게 된다면 오히려 미국 증시가 상당히 많이 그 외국인들이 빠져나가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 상당히 위험하다.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자넷 옐런 입장에서는 금리를 급하게 올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외환시장 개입은 조금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두 번째가 뭐냐면 연준 인사권을 활용하는 부분인데요. 트럼프 대통령 연방준비이사회에 어떤 지금 현재 그 7석 중에 지금 3석이 비었는데 여기에다가 상당히 극단적인 비둘기파를 넣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 그 자넷 옐런 같은 경우에는 연임한다는 얘기 하고 있거든요. 네네. 뭐 이전에 뭐
그 대선 후보 때는 당장 잘라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죠. 이제는 뭐 연임해야 된다. 상당히 훌륭한 의장이다. 여기까지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트럼프가. 바뀌어요, 말이. 예, 말이 계속 바뀌는데요. 거기다 지금 최근에 지금 세석 남은 이사 자리에 그 랜달 쿼럴즈라고 조지 부시 때 그 재무부 출신입니다. 이 양반이 한 얘기는 뭐냐면 지금 현재 어떤 도드 프랭크 법안이죠. 그 부분을 완화나 폐지를 해야 된다는 부작을 했기 때문에 금융 완화 차원에서 월가가 환호하는 인사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집어넣고 있다라는 부분. 그런데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비둘기파적 인사를 넣으려면 공화당에 아무래도 인준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근데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명분상 저금리 정책을 상당히 싫어하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매파적 인물로 지금 넣으라 할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자네 옐런 연임이 오히려 공화당에서도 어느 정도 합리적인 설득이 가능하다. 예, 이런 부분들을 같이 놓고 본다면 지금 현재는 자네 옐런 연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나머지 3석 중에 이제 한 석이 채워졌으니까요. 2석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트럼프가 앞으로 그 감세안이나 아니면 앞으로 그 인프라 투자 관련된 정책들을 펴나가는데 상당히 좋은 카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달러 약세를 좀 유도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로 뭐냐면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위협입니다. 이거는 실제로 지금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네네. 중국하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대미무역 적자가 상당히 흑자가 상당히 줄었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부분들은 미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흑자가 늘어나는, 그러니까 적자를 오히려 적자폭을 줄이고요. 축소하는 네. 예,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 지금까지 하고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아시아 통화 가치가 상당히 상승했죠. 예, 이런 부분들을 같이 놓고 본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두 번째와 세 번째가 가장 가능성이 있고 첫 번째는 좀 가능성이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6월달 미국 그 상무부 불공정 무역 그 보고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보고서가 나왔을 때 또 한번 보호무역주의가 다시 발동되면서 또 압박을 하게 되느냐 이런 부분인데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미국이 지금 보호무역주의로 관세를 자꾸 매긴다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제가 이게 12월 달부터 얘기했거든요. 예. 여기 이 방송 나와서 그렇게 관세를 매기면 좋은 게 아니라 관세를 매기는 순간 알아서 환투자자들은 상대국 그 통화 가치를 절하해 버립니다. 그러면 상대국 통화 가치가 절하돼 버리면 달러가 상대적으로 강세지 않습니까? 구역도 줄죠. 관세는 상세가 돼 버립니다. 예, 그러니까 관세 효과 상쇄돼 버리니까 이거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관세 말고 다른 부분들을 좀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 칼럼을 쓴 데이비슨 입장에서는 앞으로 달러 약세장이 되려면 그 연준이 긴축 통화를 포기해야 된다라는 얘기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전망으로 나오고 있는 거는 올해 지금 연준이 금리 인상 2번 못 한다. 네. 한 번 해도 다행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자,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좀 근거까지 쭉 들어보니까 이번에 좀 정리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슈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 이슈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 보여주시죠. 영국 총리죠. 테레사 메이 총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향후 몇 년 동안 영국의 정치적 안정을 보장하는 유일한 길은 조기 총선을 시행하는 것. 좀 급작스러웠죠. 조기 총선 카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어제는 이제 엊그제죠. 이틀 전에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시장이 좀 충격을 받았고요. 영국 증시 같은 경우에 급락을 좀 하기도 했습니다. 6월 8일에 조기 총선 치러진다고 어제 뉴스를 보니까 새벽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참 급작스럽고 승부수를 굉장히 급하게 띄운다. 이분 성격이 이렇게 급한지 몰랐습니다. 예. 조기 총선 승부수 이거 왜 띄운 겁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좀 늦게 띄었다. 오히려요? 예,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단 의회 해산됐죠. 그렇죠. 정말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 신기한 일이죠. 총리가 의회 해산도 가능하고. 예. 예, 이런 나라들이 몇 나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런데 이제 메이 총리가 지금 2020년 예정이던 총선을 오히려 앞당겨버린 거죠. 예. 그러니까 2020년 총선을 왜 못하냐면 2019년에 브렉시트가 시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2020년 조기 총선을 위해서는 다른 당들이 2019년도에 상당히 난리를 칠 거다. 네. 예, 그렇게 된다면 브렉시트 협상이 잘 되지도 않을 뿐더러 상당한 혼란만 가져올 거다. 그렇기 때문에 조기 총선을 해버리면 다음 총선 2022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적 분연도에 난리를 안 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이번 6월달로 땡겼다. 이 부분은 작년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입니다. 조기 총선해야 된다. 근데 이제 메이 총리 입장에서는 어떤 얘기까지 했었냐면 그렇게 된다면 상당히 이기적인 행동이고 자기 일속만 챙기는. 그러니까 메이 총리 입장에서는 이건 좀 부끄러운 행동이다라는 비판들을 막 했었거든요. 근데 본인이 그래서 좀 민망해서 안 한다고 했었는데 지금 6월달에 지금 브렉시트 그 관련해서 국민투표를 한다 하니까 이 부분에 좀 멘붕이 왔던 거고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보면서 이제 나왔던 비판이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좀 더 빨리 했어야 된다는 이유가 뭐냐면 차라리 리스본조약 50조를 통과하기 전에 그때 했어야 이게 오히려 좀 정당하지 않냐. 그러니까 그러면은 메이 총리가 말한 대로 좀 안 부끄러운 거죠. 안 부끄러운 건데 오히려 지금 했다라는 부분들이 조금 이상하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근데 뭐 그거를 좀 솔직하게 이걸 얘기 털어놓고 보면은 지금 현재 지지율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지율 좋을 때 국민투표에 이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리스본 조약 50조를 발동하기 전에는 그렇게 좋지는 않았거든요. 확실히 이길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그런 부분에서 확실하게 이길 것 같다라는 부분이고, 뉴욕타임즈 분석을 보면요, 만약에 이게 이번에 지금 압승을 하게 되면 그 영국 경제에 대한 부분에서 그 내부 문제가 상당히 잘 통제가 되기 때문에 EU하고 협상하는데 상당히 그 우월한 지위에 있을 거다라는 부분들이 좀 장점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노동당하고 스코틀랜드 그 민족당이죠. 이제 뭐 스코틀랜드를 좀 분리 독립하려는 그 SNP. 이 당들이 상당히 앞으로 메이 총리의 말을 잘 들을 수 있게끔 하는 이런 상황이 될 거고, 지금 보수당 내 강경파도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국민투표에서 이겨버리는 순간 메이 총리의 권력이 집중되기 때문에 강경파들도 이제 수그러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해봤을 때 지지율이 상당히 좋은 이 타이밍에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 파이낸셜 타임즈 여론조사를 보니까요, 이 노동당하고의 차이가 18%입니다. 상당히 많이 나죠. 그리고 지금 유고부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보수당이 44%, 그리고 노동당 23%, 자민당 12%, UKIP가 10%인데요. 지금 현재 봤을 때 전망으로는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요. 지금 현재 650석 중에 보수당이 330석이거든요. 근데 이제 노동당이 지금 그 상황에서는 한 50석 정도를 잃을 거다. 50석 이상을. 그러면 380석으로 이제 과반을 겨우 넘었던 보수당이 과반을 훨씬 넘기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브렉시트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정부 의지대로 강력하게 밀어붙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좀 만들어낸 게 아니냐. 근데 하지만 이 부분은 좀 시장 상황에는 좋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조금 전에 이제 결국에 조기 총선을 통해서 지금 어쨌든 간에 분위기가 좋은 메이 총리 쪽에서는 더욱더 권력을 공고히 할 거고요. 그러다 보면 EU 쪽이랑은 협상이 잘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조기 총선에 따른 시장의 전반적인 뭐 충격, 영향 이런 것들을 짚어보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어때요, 이 부분은? 일단은 뭐 지금 현재 파운드가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브렉시트 이후에 충격을 받았지만 빠르게 그 완화적인 스탠스를 펼치면서 파운드화가 약세로 가자마자 영국 FTS의 증시는 상당히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죠. 파운드화 한번 보시면 올해 2월달에 1.20까지 찍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1.28, 1.27까지 지금 찍는 모습. 이틀 전에는 1.29까지 찍었거든요. 결국은 그 파운드화가 갑자기 강세로 가면서 증시는 상당히 안 좋아지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뭐 지금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 앞으로 파운드화는 앞으로 더 강세가 될 것 같고요. 나중에 한번 FTSE 차트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FTSE 차트가 작년 2월부터 그 추세선을 이어지는, 그러니까 지지했던 그 차트의 지지선을 깨고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FTSE 100을 보시면 7.300포인트에서 7.100포인트까지 내려왔거든요. 이거 상당히 급하게 내려왔는데, 이 차트에 지금 꼬리를 달면서 길게 뺀 지금 현재 차트를 보시면 그 길게 뺀 지금 오늘하고 어제 차트의 그 결과물인데, 이걸 보시면 알겠지만 앞으로 하향세가 좀 심각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봐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지금 현재 여론조사나 그 메이 총리의 급작스러운 어떤 그 조기 총선 때문에 리스크가 커진 게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는 그 분석들이 많은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미 영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지금 현재 펀더멘탈이 다 꺾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펀더멘탈이 꺾이는 이 부분을 경제가 안 좋아서 꺾이는 게 아니라 이 이슈로 돌리는 게 아니냐 자꾸.
그러니까 정치 이슈로 돌려서 이것 때문에 이 리스크 때문에 증시가 안 좋아지는 거 아니냐라는 쪽으로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물타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미국도 지금 현재 쉽게 말씀드리면 뭐 시리아 이슈, 지금 동북아 이슈. 폭격했죠. 뭐 이런 부분들 솔직히 의미 없거든. 이 쇼입니다, 이게. 그 의미 없는데, 이거 왜 이렇게 자꾸 돌리느냐? 경제가 안 좋은 걸 숨기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국도 지금 그런 면에서 좀 그런 효과를 좀 본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조기 총선의 어떤 속내의 가장 핵심적인 제 개인적인 생각은 뭐냐면, 포퓰리즘 정당들이 지금 유럽에서 지금 난리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극우 정당들, 르펜부터 시작해서 독일 대한당, 이런 쪽에서 지금 현재 4월 말, 지금 다음 주에 있죠? 네네. 예, 이런 선거들이 꾸준히 있는데 이 선거에서 포퓰리즘 정당이 우세해버리면 브렉시트는 오히려 혼란스러워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기 총선으로 인해서 여론조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메이 총리가 급등하고 그러면 기득권 정당들이 다시 힘을 내는 반격하는 시즌이거든요. 예. 그렇게 된다면 잘 보시면 포퓰리즘 정당들이 트럼프도 그렇고요. 트럼프 노믹스가 있었지 않습니까? 트럼플레이션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때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포퓰리즘 정당이 지지율이 올라가면 인플레이션이 득세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기득권 정당이 다시 반격을 해서 잡는다. 이렇게 된다면 디플레이션이 올 겁니다. 지금 유가 하락부터 시작해서 구리 가격, 그 다음에 철광석 가격까지 다 하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자재 가격 대부분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놓고 보시면서 투자에 대한 어떤 초점을 잘 잡아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영국 브렉시트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인 어떤 상황에서 봤을 때 미국제 수익률 하락이 지금 현재 상당히 가파릅니다. 2.20까지 떨어졌는데 이 부분을 보시면서 이제는 안전자산을 상당히 많이 보유해야 될 때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증시 조정은 앞으로도 조금 단기적으로 있을 것 같다라는 부분도 좀 같이 놓고 보시면서 이제는 금 가격까지 같이 좀 사야 되는, 봐야 되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안전자산에 대한 이제 중요도가 더 높아질 수 있는 상황까지 갈 수도 있다. 라는 이야기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든자산관리의 이호룡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내 시장 쟁점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라이브 이슈타임 SK증권부 영업부의 PIB 센터 이재광 이사 화상 연결돼 있다고 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네. 마이크 펜스 미국 북통령 얘기부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나온 얘기는 아니고요. 전전일 정도의 방한을 했을 때 나온 얘기잖아요. 2박 3일. 네, FTA 그렇죠. 개정 발언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이 좀 출렁한 것 같고요. 생각보다 발언은 강하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는 다 거두절미해두고 자동차 업종이 지금 조금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 자동차 산업 뭐 향후에 어떨 것으로 보이십니까? 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연말 출범하면서 가장 우려가 됐던 것이 한미 FTA를 포함한 보수주의 성향 쪽으로 미국 우선주의 쪽으로 기울지 않을까 하는 그런 모습이 펼쳐졌죠. 그로 인해서 지난해 연말 올 연초에는 4월 위기설이 대두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1월 연초부터 의외로 세계 시장, 한국 시장을 포함해서 전 세계 주시장이 급등세를 보이자 4월 위기설이 기후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 하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결국 지나서 나서 보니까 그것이 어느 정도는 타당성 있는 그런 발언이 아니었나 하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북 관련해가지고 한국이 소외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인식이 확산되는 와중에 이번 주 초에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적극적으로 방한을 했죠. 그 방한하는 가장 큰 이유가 한미 군사동맹은 여전히 강력하다 하는 것을 어필하기 위함했고 또 하나 두 번째는 의외로 이 펜스 부통령이 한미 FTA 재협상 카드를 들고 나온 기습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시장의 충격을 받고 투자자들이 당황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번에 펜스 부통령의 방안으로 인해서 표현상으로는 영어로 표현하자면 리네고티에이션 하는 재협상이라는 그런 발언을 쓴 것이 아니라 리뷰라든지 리폼 같은 다소 완화된 재검토라든지 개선 이런 표현을 썼다는데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 하는 일부 의견도 제시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은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어차피 미국도 미국 자국 입장에서 보면 미국과의 무역에서 커다란 흑자를 내고 있는 국가들 중국, 독일, 일본, 대한민국, 대만
이런 국가들로 하여금 니들이 우리만한테 팔지만 말고 우리 것도 좀 사줘라 하는 의견은 당연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더군다나 트럼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도 일맥상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 요구는 당연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이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재협상 요구 품목을 한번 살펴보면요. 자동차, 철강, 화학, IT 이런 종목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나라가 수출을 하는 수출 주력 품목이 대부분 포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 업종들이 최근 주식시장에서 큰 조정을 보이고 있다는 것에 우려감이 표현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것은 그렇잖아도 그동안 연속 상승에 따른 조정의 부담감을 안고 있는 국내 증시에는 여전히 부담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들 관련 업종은 다소 투자 심리가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하는 점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들 자동차나 철강, 화학, 일부 IT 종목군들은 단기 차익 실현 욕구가 가중될 가능성이 크지 않나. 그래서 최근 조정 국면에 따른 조정이 들어갈지도 모른다는 불안 심리가 가중되면서 그 여파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미 FTA 재협상 카드를 들고 나오는 것은 역시 그동안 미국이 일방적인 수세였다는 그런 논란이 벌이고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또한 지금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컨트롤 타워가 아직 부족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이 이런 압박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데이터는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미국으로부터 들여오는 군사무기라든지 여러 가지 로열티 지급을 감안한다면 실질적 이 정도의 무역 흑자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논란도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께서는 크게 우려할 상은 아니지 않나. 다만 이들 요인으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했다기보다는 그동안 연속 상승했다는 부담감을 시장이 반영하고 있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완화된 표현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차기 정부가 들어서면 어느 정도의 재협상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시장에서 불안해할 필요까지는 없다. 경계감 정도가 좋다라고 정리를 해보고요. SK하이닉스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태원 회장이 도시바 메모리 사업 부분 인수에 강력한 의지를 지금 밝히고 있고요.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에는 의지를 밝히면 하는 그런 모습들을 기존에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쉽사리 물러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님 어떻게 보세요? 예, 저도 그 SK증권에 다니고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회장님 발언이기 때문에 참 다소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객관적으로 한번 풀어드리면요. 이 SK 최태원 회장님께서는 뭔가 어떤 그룹의 위기가 있을 때 아주 단호한 결단력은 아주 대단한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번 박 대통령 파문 그리고 최순실 사태로 인해서 많은 그룹 총수들이 구속되는 등 우여곡절 그렇습니다만 이번에 그래도 무사히 풀려나온 그런 거기에서는 그 검찰의 조사에서는 벗어난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좀 더 탄력을 보이지 않을까. 이번에도 아주 과감한 승부수를 던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사실 SK그룹이 그동안은 정유나 화학 이쪽에 치중했었죠. 텔레콤, 통신 같은. 근데 현대전자의 전신이었던 하이닉스의 전신이었던 현대전자 그것이 하이닉스로 바뀌었고 이 하이닉스를 인수함으로써 SK하이닉스가 지금 SK그룹이 주력 산업이 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SK하이닉스의 두 번째 조약을 위해서 전격적으로 도시바의 메모리 사업부를 인수하기 위한 컨소시엄을 구성했다는 거죠. 사실 이 도시바 하면은 거의 메모리 반도체의 선두주자죠. 그리고 가전제품의 선두주자고요. 일본에서도 아주 유서가 깊은 그런 아주 뿌리 깊은 그런 회사인데요. 이 도시바의 메모리 사업부 인수에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도시바의 메모리 사업부가 한 5파전 정도로 예상이 되죠. 미국의 두 개 업체 웨스턴 디지털하고 브로드컴 실버 레이크 컨소시엄하고 또 대만의 흥하이 그룹 그리고 일본의 국부펀드 그리고 SK하이닉스 펀드 컨소시엄 이렇게 5개 업체가 5파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가장 강력한 것이 대만의 흥하이와 SK하이닉스 그리고 일본의 국부펀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그 중국 자금들이 무차별적으로 세계 각국의 핵심 기업들을 인수하고 있죠. 문어발식으로. 그래서 기술 유출에 대한 우려감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SK하이닉스와 일본의 국부펀드가 유력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29일 날 1차 예비 입찰이 끝났죠.
예비 그 입찰을 지난달 29일 날 그 마감했는데요. 그 예비 입찰 결과가 지금 속속도록 그 결과치가 나오고 있는데 이 대만의 홍하이그룹이 무려 3조 원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반대로 SK 하이닉스 컨소시엄 2조 원대를 제시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가격차가 굉장히 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이 예비 입찰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큰 가격을 제시했다고 해서 그것이 큰 가격을 제시한 업체로 기울는 것은 아니고요. 어떤 입지를 상대방의 의견을 조율하기 위한 그런 차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미 이 5개 업체 중에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것이 SK 하이닉스이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될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SK 하이닉스는 그동안 우려됐던 것이 그 자금 동원력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SK 하이닉스가 컨소시엄으로 영입한 미국의 운용사죠. 베인 캐피탈이 운영 규모가 무려 90조 원이나 됩니다. 달러로 본다면 한 750억 달러가 되는데요. 따라서 이런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우려도 불식됐고요. 또 일본에서 우려되고 있는 것이 이 기술 유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본의 그 재무적 투자 FI죠. 이 FI를 다시 영입함으로써 다국적 컨소시엄을 구성한다는 것이 SK 하이닉스의 1차 목표고 두 번째는 말씀드렸다시피 도시바의 메모리 사업부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는 점이 또한 두 번째 강력한 의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SK 하이닉스가 도시바 메모리 반도체를 인수한다면 좀 더 강력한 그런 장악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룹이 한 단계 더, 회사가 더 한 단계 레벨업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따라서 이 SK 하이닉스가 과연 인수가 어떻게 되느냐 결과 여부에 따라 반도체 업계의 판도가 변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투자자분들께서도 이 점을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SK 하이닉스 쪽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은 지속적으로 이 이슈를 살펴봐야 될 것 같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오늘의 투자 조언 이사님 어떻게 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이번에도 그 소 뒷발질받아 문고리 잡은 격인데요. 사실 지난 연초부터 지속적인 매수 마인드 전략을 말씀드렸다가 4월 초부터 여러분에게 이제 좀 조심하자 하는 말씀드렸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던 체크 포인트가 코스피 시작을 기준으로 2133포인트입니다. 그것이 물론 결과 종가상으로는 붕괴되지 않았습니다만 지난주에도 장중에 계속해서 붕괴됨으로써 그동안 연속 상승에 따른 부담감을 이미 시장은 안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우리나라 속담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울고 싶은 아기 뺨 때린 격이다. 그러니까 그렇잖아도 울고 싶은데 주변에서 누가 한 대 뺨이라도 때려주면 이 뺨을 맞았기 때문에 울었다 이렇게 둘러댈 수가 있는 표현. 지금의 국내 시장이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 시장은 제가 말씀드렸던 체크포인트 2133포인트를 지키고자 하는 안간힘을 쓰고 있는 그런 혼조된 국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추세가 과연 여기서 그동안의 조정을 마무리하고 상승으로 갈지 아니면 이제 본격적인 조정으로 좀 더 들어갈지 어떤 분기점에 놓여져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더 매매에 신중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물론 발빠른 투자자분이라면 이런 혼돈된 장세 속에서 단기 매매는 충분히 가능한 국면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초보 투자자분들께서는 수익을 내기가 어려운 시장이라는 점 꼭 명심하시면서 지금은 보수적으로 접근하시기 바라고요. 현금은 계속해서 50% 정도의 현금 비중은 유지한다는 그런 매매 전략으로 임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추세 포인트는 어떻게 되느냐? 자, 코스피 시장을 기준으로 본다면 여기서 추가 상승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2166포인트가 돌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어제 코스피 시장의 종가가 2138포인트입니다. 그러면 28포인트 정도가 추가 상승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그 전까지는 어때요? 예. 지금 혼돈된 국면이라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추가 하락 국면은요. 2130포인트. 어제 종가가 2138입니다. 그러면 8포인트 이상이 하락한다면 더군다나 아침 시초값도 개파락하면서 오히려 장대 음봉으로 조정받는다면 이것은 추가 조정을 대비하는 이런 매매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장에서도 보면은요. 뭔가 예전과는 다른 바람의 방향. 자, 다시 말씀드려서 바람의 방향이 바뀐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절기상으로 본다면 완전한 봄입니다. 그죠? 그동안 한랭조선, 북서풍이 불다가 이제 남동풍이 불고 있어요. 이미 바람의 방향이 바뀐 것은 여러분도 피부로 느끼시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거든요. 무슨 얘기냐? 과거에는
호재성 재료가 악재성 재료보다 더 강하게 시장에 반응되는 장이었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어떤 회사가 악재성 재료가 있다 하더라도 호재성 재료에 묻혀가지고 악재는 둔감하게 반응하고 작은 호재에도 크게 반영되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국면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어떠냐? 아무리 강력한 호재가 나온다 하더라도 자그마한 악재로 인해서 주가가 조정받는 그런 국면이다 하는 점입니다. 무슨 얘기냐? 자, 삼성전자가 1분기에 무려 9조 9천억 원의 영업이 10조 원에 육박하는 사상 최대 이익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지난달에 찍었던 210만 원대의 고점, 정확하게 말하면 지난 3월 21일 날 찍었던 213만 4천 원의 고점을 실현한 이후 한 달 가까이 계속 횡보 중입니다. 어제도 종가상으로 본다면 204만 5천 원, 그러니까 200만 원대 초반에 넣어있어요. 200만 원 붕괴 가능성도 제시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미 실적이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포스코의 경우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할 정도로 큰 폭의 수익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포스코도 이미 최근 들어서 4월달 들어서 수직 하락하는, 크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슨 얘기냐? 시장은 이미 그동안의 호재를 모두 반영하고 조정 국면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다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주가 상승하는 종목을 보면은요, 그동안 장기 집체됐던 소위 말해서 저가 개별주, 일부 극단적인 표현을 쓰시는 분은 잡주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이들 종목군들이 상승 상위에 대거 랭크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시장은 다소 그저 숨고르기 과정을 겪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외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그렇죠. 23일 날 이번 주 우리나라 시간으로 일요일, 현지 시간으로 23일이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월요일 될 겁니다. 24일. 프랑스 1차 대선이 있습니다. 과연 보수주의가 될 거냐, 중도가 될 거냐, 좌익이 될 거냐. 상당히 궁금하죠. 프랑스 대선 있죠. 그리고 제 방송 앞에 전문가께서 언급해 준 대로 프랑스 메이 총리가 6월 8일 날 조기 총선을 언급을 했습니다. 이제 6월달, 6월 초에도 이제 영국도 프랑스에서 조기 총선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믿었던 미국과 유럽과 일본 시장이 급등할 때 조정을 받았는데요. 받으면서 우리나라 시장도 조정을 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이 대두됐습니다만 그래도 일만의 버티봉 역할을 했던 것이 중국 시장인데 중국 시장이 어제, 그제, 이틀 연속 급락입니다. 특히 중국 정부가 투기 세력을 강화하고 부동산 규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버블에 대한 우려감이 대두되고 있고 그리고 철광석 선물 시장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원재재 가격이 하락하는 그런 복합적인 악재가 겹치면서 중국 시장도 급락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국내외적인 모습이 투자 심리를 크게 위축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목요일입니다. 그렇잖아도 주중반 이후로 갈수록 매수보다는 매도에 대한 가능성이 큰데 그렇다고 본다면 국내 시장도 투자 심리가 위축될 가능성은 없다. 그래서 투자자분들께서 지금의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지금은 수익을 내기가 너무 어려운 장이다. 그래서 이미 매도해서 현금 갖고 계신 분은 조금 더 가지고 있는 전략. 그리고 여전히 현금 비중이 없으신 주식을 풀로 갖고 계시는 분이라면 추가 매수하시지 마시고요. 받는 일정마다 일정 부분 현금화하시는. 그래서 매수 타이밍은 다음 주로 연기하는 2월하는 그런 여유로운 투자 전략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시장을 좀 지속적으로 보수적으로 보면서 조금은 더 기다리고 관망하는 자세, 인내심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 영업부의 PIB센터 이재광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장 시황부터 필살기 종목까지 전격 공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외환영웅의 투자 필살기 시간이고요. S히어로 인베스트먼트의 신동환 대표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표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네. 신동환입니다. 지난주에 추천해주신 종목 수익률 점검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죠. 자, 보시면은 동부하이텍이 4월 10일 월요일에 매수했는데요. 매수가가 23,300원이었습니다. 목표가는 24,000원이고요. 현재 수익률은 6.4%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화테크인 같은 경우에도 4월 11일 화요일에 종목 추천을 받았는데 48,700원에 매수를 했습니다. 현재 수익률 1% 정도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자, 또 쭉 보시면 4월 18일 메리츠와즈 17,000원에 매수해서 수익률 현재 0.6% 나오고 있고요. 4월 19일 수요일에는 동아지지를 12,500원에 매수를 했습니다. 수익률은 2% 정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추천 종목들 쭉 봤는데요. 수익률 중에서 어떤 종목 AS 한번 부탁드려 볼까요? 예. 오늘은 두 종목, 첫 번째, 대원제약, 종목 코드 003220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은 아직까지 실적과 수급이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지속 상승 추세로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 또한 목표가 도달 시 물량을 80%에서 90% 이상 축소를 하신 후 나머지는 본절에 잡고 홀딩하는 전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요. 한화테크윈 종목코드 012450. 이 종목은 수출 물량이 본격적으로 확대되고 있어서요. 매출의 반영이나 긍정적인 기대감으로서 지속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종목 또한 목표가가 도달 시 80%에서 90% 이상 축소 후 본절에 잡고 홀딩하는 전략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대원제약 한화테크윈 전략까지 AS 들어봤고요. 오늘장 시황 점검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때요? 예, 오늘 국내 선물 지수는요. 277.85포인트를 돌파 시 상방으로 봐주시면 되고요. 다시 하방으로 볼 때는 선물 지수가 276.45에서 275.5포인트 하락 시 하방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하시는 분들은 코스피 지수가 2151.25포인트 돌파 시 상방이고요. 다시 하방으로 볼 때는 코스피 지수를 2123.55에서 2119.5포인트가 하락 시 하방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항생지수. 항생지수는요, 오늘은 횡보성 하방으로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24,045포인트가 저항시이기 때문에 하방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라고요. 23,747 지지시 상방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요. 크루드 오일은 횡보성 하방으로 52.61 저항시 하방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금이요. 금은 오늘은 횡보로 좀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1287.5 저항시 하방으로 대응해 주시고요. 다시 밑으로서는 1279.5포인트 지지시 상방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유로 FX요. 유로 FX 또한 횡보지만은 상방으로 좀 봐주시면 됩니다. 횡보성 상방으로 1.07185 지지시 지속 상방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S&P 500. S&P 500은 지금 횡보성 하방으로 봐주시고 2340.25포인트 저항시 하방 대응해 주시고요. 반대로 2325.25포인트가 지지시 상방으로 대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략들 쭉 들어봤습니다. 시황까지.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죠. 필살 종목인데 성공 투자를 위한 오늘장 필살 종목 어떤 종목인지 들어볼까요? 예, 오늘은 한 종목으로 시장이 아직까지 좀 횡보성 하방으로 되기 때문에 한 종목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S51이고요. 종목 코드 010950. 이 종목은 미국 휘발유 수요가 회복하고 있어서 실적 개선이 아주 좋은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로 추천해드리고요. 목표가는 10만 6천 원입니다. 손절가는 8만 8천 원을 잡고요. 이 종목 또한 목표가가 도달하면 물량을 80%에서 90% 청산 후 나머지는 본절을 잡고 지속적으로 홀딩하는 전략 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요일까지 오늘 필사 종목으로 들어봤습니다. S히어로 인베스트먼트의 신동환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1부 쭉 함께 하셨고요. 잠시 뒤 2부 예고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하는 라이브 매매 타임이 준비가 돼 있는데요. 많은 종목들을 빠르고 정확하게 장 계장과 함께 소개해드리는 시간이니까요. 2부도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 상담 남겨주실 수가 있는데요. 보내주실 때는 종목명, 가격 정보 그리고 비중 3가지 정도는 꼭 적어서 보내주신다면 원활한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